민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아들 준호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간단히 대답한 후 계속해서 프라이팬에 야채를 저었다. 매일 아침이 똑같았다. 준호는 아침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잠시 후 창문으로 달려가 유치원 버스가 오는지 내다보았다. 5살 아이는 항상 학교에 가는 것을 기대했고 민지는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빠르게 준비하는 데 익숙해졌다.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민지가 준호의 티셔츠를 입히려 할 때까지는 티셔츠를 내리자 약간 당겨졌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빨리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지 단추를 잠그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준호의 배가 평소보다 약간 볼록해 보였다. 민지는 손을 대보려다가 망설였다. 아마도 아침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이는 여전히 순진하게 장난을 치고 있었고 민지는 조용히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일상적인 일들에 휩쓸려 그 생각은 사라졌다. 그날은 평범하게 지나갔다. 밤이 되어 준호가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 민지는 아이의 배가 정말로 아침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자세히 살펴보며 질병의 징후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여전히 집안을 뛰어다니며 노래하고 평소처럼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민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망설였다. 아이들은 특정 시기에 갑자기 성장하기도 하니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 후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매일 그랬던 것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지가 다가가자 아이의 배가 이전보다 더 부풀어 있는 것을 보았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준호 옆에 앉아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며 물었다. 준호야, 몸이 어떠니? 준호는 여전히 졸음에 취해 있었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를 닦으러 갈 때 아이는 잠시 멈춰서서 배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마치 평소보다 무거운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민지는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도 선생님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후에 민지는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듯했다. 최근에 준호가 배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나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배가 많이 커 보이네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했지만 선생님도 이상함을 느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 철수에게 일찍 귀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수가 집에 들어오자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준호에게로 데려갔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 트럭에 조각들을 맞추느라 바빴다. 민지는 아들의 배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그도 민지와 같은 생각이었다. 어쩌면 과식 때문일 수도 있고 성장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들은 다음 날 바로 준호를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민지는 아마도 소화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의사가 아들을 검사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 공포가 그녀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자세히 검사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제안했다. 민지는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철수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 역시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민지는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두 부부를 바라보며 말하기 전에 몇 초간 고민하는 듯했다.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복부 지역에 희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장내 가스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축적물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대형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다. 마음을 가볍게 해줄 대답도 아니었다.
그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진료실을 나왔다. 준호는 여전히 순진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걸었다. 아이는 부모가 전에 없던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틀 후 그들은 대형 병원에 있었다. 초음파, 혈액검사, CT스캔 등 일련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의사가 돌아설 때마다 민지는 숨을 멈추고 안심시켜줄 징후를 보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사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만 보았다. 부장 의사가 방에 들어왔을 때 민지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차트를 들고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두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호의 배 안에서 이상한 조직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공간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민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수는 초음파 화면의 이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부 장기 사이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고 식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지는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질문들이 밀려왔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의사는 스캔 이미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덩어리는 상당히 이상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종도 아니고 고형 종양도 아닙니다.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선천성 기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철수는 마치 가슴에 강한 펀치를 맞은 것처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게 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가 검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야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혈액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민지를 강타했다. 아들의 몸이 무언가를 키우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무생물 종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의사는 더 자세한 CT 스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철수는 위험성에 대해 무언가를 물었지만 민지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작고 순진한 아들의 모습뿐이었다. 아이는 배 속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전에 없던 미스터리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준호를 CT 스캔실로 데려갔다. 아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지는 밖에서 기다리며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례들, 희귀 질병들에 대한 수많은 글을 읽었지만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철수는 초조하게 문을 향해 왔다 갔다 했다. 모든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가리켰다. 이미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덩어리는 준호의 배 깊숙이 위치해 있었고 소장 일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두려운 부분이 아니었다. 그것의 모양은 그들이 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것의 구조는 완성되지 않은 몸체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작은 뼈 조각, 치아와 비슷한 내부 조직, 혈관의 희미한 흔적 같은 것들.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테아 네테아, 피터스인 피토의 극히 드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주체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갇혀있던 태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민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태아 네테아, 다른 신체.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공포와 혼란에 압도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 임신은 정상이었고 초음파에서도 아무 이상 징후가 없었어요. 준호는 제 유일한 아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의 몸 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의사는 계속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태아, 내 태아라면 임신 초기에 흡수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체의 몸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한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상으로는 이 조직 덩어리가 혈액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살아있는 실체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민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살아있는 실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철수도 옆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둘 다 이 일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공포가 그녀를 스며들었다. 만약 그것이 혈액 공급을 받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5년 동안 아들의 몸 안에 존재해왔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준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로 그녀의 아들의 일부라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제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침에 준호를 깨웠을 때 민지는 아이가 배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으로 준호가 불평했다. 엄마, 배가 좀 무거워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자라나고 있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무감각한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하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본 후 천천히 철수에게 돌아섰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병원에 전화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을 때 민지와 철수는 병원 로비로 들어갔다.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숨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긴장된 분위기가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감돌았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발걸음으로 걸었다. 몇 시간 후면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은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긴 복도를 지나갔다.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었다. 민지는 의자에 앉고 철수는 옆에 서서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것을 정신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단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지금 걱정이 다시 밀려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장 의사가 전문가 그룹과 함께 나왔다. 그는 차트를 들고 한 페이지씩 넘기며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검사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오늘의 수술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위험이 있나요, 선생님?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 이것이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완전히 순진한 모습이었다. 의사는 계속했다. 이 조직 덩어리는 소장 일부와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인 혈액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제거할 때 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걱정스럽게 하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더 빠르게요. 철수가 건조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 MRI 촬영부터 지금까지 그 크기가 거의 1cm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성장 속도를 가진 조직 덩어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며칠 만에 1cm.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준비실로 이동되었다.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주변의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다. 의사들은 마취제를 주사하기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철수는 수술실 문 뒤로 사라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매 초는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술실에서 부장 의사는 내시경 모니터에 집중하며 조명을 조절했다. 절개 부위를 조금 더 넓혔다. 메스가 피부 위로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조직층이 하나씩 분리되었다. 복부가 노출되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부 장기 사이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양과 달랐다. 작은 흰색 뼈 조각이 부드러운 조직층에 부착되어 나타났다. 그 옆에는 수술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의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치아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직층을 분리했다. 갈비뼈와 비슷한 구조가 드러났다. 작고 미완성이었다. 의사들은 서로를 흘낏 쳐다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의사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발달하지 않은 신체와 비슷한 모양이군요.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준호에게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각 조직 부분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한 조직 조각이 들어올려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움직였다. 매우 약하게, 하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눈이 커지고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것은 기계적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메스와의 접촉 후 수축도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임이었다. 부장 의사는 등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수술팀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직 덩어리의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제거했다. 거의 10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준호는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왔다. 민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 있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의 다른 방에서 전문가 그룹이 그녀의 아들의 몸에서 방금 제거된 것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표면에는 모두를 침묵시키는 표시가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얼굴과 비슷한 작은 모양. 그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수술 후 준호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마취제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 아이의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다. 민지는 침대 옆에 앉아 단 1초라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언가가 아들의 몸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그의 배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철수는 그 근처에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지는 남편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충격을 겪었다. 잠시 후 부장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부부 앞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차트를 놓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직 덩어리 전체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더 심각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차트를 펼쳐 수술 과정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들은 민지의 숨을 멈추게 했다. 그들은 이미 뼈 조각과 치아 조각들을 보았지만 이제 더 선명한 사진들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무의식적 조직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머리의 일부, 내부 장기 사이에 갇힌 것처럼 구부러진 작은 골격. 민지는 눈을 깜빡였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듯 굳어버렸다. 의사는 계속했다. 우리는 조직 샘플을 검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매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의 세포 구조가 준호와 비슷합니다. 민지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죠? 의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준호와 거의 일치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수술에 대한 소식은 어떤 방법으로든 밖으로 새어나갔다. 처음에는 병원 직원들 사이의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며칠 후 정보는 학부모 채팅그룹에서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대화가 점점 많아졌다. 중앙병원의 소년에 대해 들었어요. 그의 배 안에 뭔가가 있었대요. 괴물이라고 하던데요. 괴물이 아니라 내 태아래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발달했는지. 소문은 점점 더 통제를 벗어났다. 일부 사람들은 끔찍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그의 어머니가 방사능에 노출된 게 아닐까요? 기생충 같은 거 아닐까요? 소년의 배 안에 생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민지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이러한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군가 당신의 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이 선생님이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준호이 상태가 어떤 질병일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민지는 굳어졌다. 그녀는 일부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을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준호를 한동안 집에 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매일 그들의 전화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왔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 정보를 찾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며 준호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을 멀리 보내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민지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준호를 재우려고 할 때 아이가 눈을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꿈을 꿨어요.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슨 꿈이었니? 준호는 눈을 깜빡이고 속삭였다. 다른 아이를 봤어요. 민지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아이? 준호는 기억하려고 눈썹을 찌푸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랑 닮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자신이 방금 말한 것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작아졌다. 저랑 많이 닮았어요. 계속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줘라고.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아이가 다른 말도 했니? 준호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으로 얼굴을 돌리고 빠르게 잠에 빠졌다. 하지만 민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사라졌다면 준호는 그것을 꿈에서 보는 걸까? 준호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땀에 흠뻑 젖었지만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마치 길고 끝나지 않는 꿈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민지는 아들의 불규칙한 호흡을 느끼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니?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것이 아직 여기 있어요. 그 간단한 말이 민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감히 물어볼 수 없었지만 아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준호는 배에 손을 얹었다. 그것이 보여요. 민지는 그것이 수술 후 심리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해가 없는 악몽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준호의 작은 손이 배 위에 얹어진 것을 자세히 보았을 때 그 손은 정확히 그 조직 덩어리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준호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갔다. 박 의사는 그들이 돌아온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예상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지는 초음파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종양이 없고 이상한 징후도 없었다.
하지만 의사가 더 자세한 이미지로 전환했을 때 그는 멈췄다. 무언가가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매우 작은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전처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의사는 보는 각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눈을 찌푸렸다.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등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것이요. 이전과 다릅니다. 매우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일어섰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제거하지 않았나요? 박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술 후 조직이 재생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지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그것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발전한다면 아무도 그 문장을 완성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을 떠난 후 준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민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말을 적게 했고 자주 창밖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배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밤에는 준호가 잠에서 깨어 방 주위를 둘러본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누웠다. 그리고 아이는 잠들면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들을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밤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한 문장을 들었다. 그것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얼어붙었다. 다음 날 철수는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방법? 철수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의학이 답을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시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즉시 그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제안을 받았다. 무당, 자칭 영적 전문가들, 그들이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것들. 하지만 이제 과학이 설명할 수 없을 때, 의사들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만약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사흘 후 그들은 철수가 소개받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50대 이상의 평범한 모습의 남자였다. 신비로운 예언도 이상한 의식도 없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만 했다. 소년이 무언가를 들은 적이 있나요? 민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녀가 망설이는 동안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것이 저에게 말해요. 방은 침묵에 잠겼다. 남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본 후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를 바라본 후 부드럽게 물었다. 그것이 화나 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아이는 속삭였다. 그냥 슬퍼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남자는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것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돌아섰다. 이것은 아이의 일부입니다. 민지의 손은 셔츠를 꽉 움켜쥐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다.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질문은 소년이 그것이 사라지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민지는 아들에게 돌아섰다.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그 순간 민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준호 자신도 정말로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민지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철수는 옆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앞길에서 떼지 않았다. 뒤에서는 준호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전체 여정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남자의 말이 여전히 민지의 머릿속에 울렸다.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소년이 그것이 사라지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녀는 모호한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좋은 의사, 충분히 발전된 과학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의사들조차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과학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녀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무언가?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철수는 시동을 껐지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가슴속에 무거운 감정을 떨쳐내려는 것처럼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민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준호를 보았다. 아이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 작은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얹어져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들을 만졌지만 그녀의 손이 닿자마자 준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방금 깨어나 졸음에 취한 눈. 엄마, 왜 그래요? 준호는 몇 번 눈을 깜빡이고 속삭였다. 그것이 말했어요. 그것을 떠나보내지 말라고. 민지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날부터 준호는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행복했고 평소처럼 놀았지만 때때로 갑자기 멈추고 배에 손을 얹었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밤에는 민지가 바닥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거실로 나갔을 때 그녀는 아들이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침대로 데려갔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고 혼란도 아니었다. 이상한 공허함이었다. 박 의사가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민지와 철수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다.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차트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검사 샘플에서 확대된 상세 이미지들이 있었다. 박 의사는 안경을 벗고 양쪽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문지른 후 시작했다.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입니다. 철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차이요? 의사는 책상 위에 사진을 가리켰다. 우리는 수술해서 제거한 조직을 검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달하지 않은 태아 조직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분석해보니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어떤 인간 조직과도 일치하지 않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이 준호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준호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릅니다. 이것은 전에 본 적 없는 일종의 돌연변이와 비슷합니다. 철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우리는 아직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배에 남아있는 조직이 계속 발전한다면 그는 문장을 끝마칠 필요가 없었다. 민지는 이해했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점점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만약 그 조직이 다시 자라고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매번 제거할 때마다 그것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많은 수술이 더 필요할까? 그들은 아들이 얼마나 많은 끝없는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아이 안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2주 후, 준호는 경미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높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의사는 감염 징후나 이상한 점이 없다고 말했지만 민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덜 먹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 이상 문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장난감 자동차로 놀지 않았고 주말에 서점에 가자고 조르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이는 자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말 슬퍼요. 여기 있고 싶어해요. 빛이 싫어요. 민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아들을 병원에 다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떠나기도 전에 준호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것은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는 배에 손을 얹었다. 작은 손바로 아래에서 민지는 그것을 보았다. 단단한 덩어리.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돌아왔다. 병원은 아직 어두울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민지는 준호를 안고 로비로 달려갔다. 철수가 뒤따랐다. 박 의사를 즉시 만나야 한다고 급하게 요청했다. 간호사는 그들을 알아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 문을 열었다. 준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열로 인해 눈은 흐려져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마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준호의 배를 검사한 후 즉시 MRI 촬영을 요청했다. 민지는 검사실 밖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은 차가웠다. 철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의자를 꽉 잡고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박 의사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손에 차트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민지와 철수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자랐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전보다 빠르게요. 철수는 손을 꽉 쥐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박 의사는 두 손을 책상에 얹었다. 이전에는 그 크기에 도달하는데 5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2주 만에 이전 크기의 거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거했어요. 전부 꺼냈다고요. 박 의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은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다시 수술해야 합니다. 그 말은 민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의 침착함을 잃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민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이번에 수술해도 누가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만약 매번 제거할 때마다 계속 자라난다면 얼마나 많은 수술이 더 필요할까? 어떻게 아들이 끝없는 수술을 통해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 준호는 그날 오후에 깨어났다. 아이는 왜 병원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다. 엄마의 눈은 잠을 못 자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이는 그저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제가 자면 그것은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맞죠?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었다. 준호야, 그것은 누구니? 준호는 마치 멀리 있는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랑 많이 닮았어요. 그 말은 민지를 소름 돋게 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초과 신체 부분, 비정상적인 조직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의식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느낀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그녀의 아들의 일부이지만 결코 태어나지 못했다면, 저녁에 민지와 철수는 회의실에서 박 의사와 함께 앉았다. 가능한 한 빨리 내일부터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경고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할 것입니다. 민지는 자신의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약 수술하지 않는다면요? 박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것은 계속 자랄 것이고 특정 크기에 도달하면 내부 장기를 압박하여 준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3개 내리쳤다. 그렇다면 수술도 소용없어요. 매번 잘라내도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자주 우리 아들을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까? 박 의사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막혔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가 아닙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항상 의사의 말을 따르고 수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메스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르고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마도 그것들은 내려놓아야 했다.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호흡은 규칙적이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어져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있었던 곳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만약 그 조직 덩어리가 정말로 그녀의 아들의 일부라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의식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이 모든 시간 동안 준호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그녀가 아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그녀는 준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만약 내가 그것이 떠나길 원한다면 그녀는 속삭였다. 넌 그것을 보내줘야 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방을 나갈 때 아이는 살짝 눈을 떴다. 그는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그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눈을 떴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서둘러 갔다. 준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이상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그 작은 목소리는 민지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확실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들어 조직 덩어리가 자라고 있던 배 부분을 만졌다. 그것은 이제 갔어요. 병원은 같은 날 검사를 진행했다. 박 의사는 MRI 화면을 보고 놀라움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다시 확인하고 스캔 각도를 조정한 후 민지와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뜻이죠? 의사는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렸다. 설명할 수 없지만 조직 덩어리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혈액 공급도 없고 그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이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두 번째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아들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정말로 사라졌다. 준호는 모든 사람의 놀라움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했다. 열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신은 명료했다. 더 이상 이상한 꿈도 밤의 속삭임도 없었다. 선생님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망설이면서 준호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며칠 더 지켜본 후에 하겠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안도했지만 민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것은 정말로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단지 떠난 것인가? 며칠 후 준호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는 웃고 이야기하고 달리고 뛰었다. 다른 일반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아이는 갑자기 어머니를 불렀다. 민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왜 그러니, 준호야? 준호는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배에 손을 얹었다. 엄마, 저는 그것이 그리워요. 민지는 자신의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리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엄마, 그저 있을 곳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입술을 오므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속삭였다. 그것은 그저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간단한 진실만 남았다. 어떤 것들은, 어떤 존재들은 비록 자신만의 삶을 살 기회가 없었지만 여전히 기억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때로는 단지 인정, 작은 사랑만으로도 길 잃은 영혼이 떠날 길을 찾을 수 있다. 밤하늘은 조용했다. 바람이 현관 밖 나뭇잎을 통해 부드럽게 불었다. 어딘가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방금 떠났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각자의 가슴 깊은 곳에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때로는 제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을 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을 지원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홀로 맞이하는 계절은 쓸쓸함을 더했다. 김영인 교장은 창가에 앉아 교정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2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만의 가족은 이루지 못했다. 교육이 그녀의 전부였고 학교가 그녀의 집이었다. 교장 선생님, 신규 체육 교사가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김영희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등을 곧게 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 조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또렷했다. 김영희는 그를 주에 깊게 살폈다. 35세라고 했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와 건강한 피부 덕분에 더 젊어 보였다. 조한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규율을 중시합니다. 특히 체육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수업 계획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조한이 나간 후 김영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교사의 부임은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왜인지 그의 눈빛이 마음에 남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익숙한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조아는 첫 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에 홀로 남았다. 빈 체육관에 울리는 농구공 튀는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공을 던지며 생각에 잠겼다.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프로 농구 선수를 꿈꿨지만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그 후 그는 학교를 전전하며 임시직 체육교사로 일해왔다. 이번 학교는 그에게 정규직의 기회를 준 첫 번째 곳이었다. 하지만 김영인 교장의 엄격한 눈빛은 그를 긴장시켰다. 소문대로 까다롭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왠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고독감이었다. 아직도 계셨네요, 조안 선생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조안은 놀라 돌아보았다. 김영인 교장이 체육관 입구에 서 있었다. 교장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계셨군요. 김영인은 천천히 체육관으로 들어왔다. 학교는 제 집이나 다름없어요. 오히려 집보다 더 오래 있는 곳이죠. 조아는 농구공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교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그는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김영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체육 선생님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업은 어땠나요? 학생들 반응은요?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활기차고 열정적이에요. 김영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인상을 줬다니 기쁘네요. 조아는 그녀의 미소에 잠시 멍해졌다. 엄격하고 차가운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나요? 김영인이 문득 물었다. 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됩니다. 김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의 참 의미를 아시는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아는 문득 그녀의 뒷모습이 외롭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강인함과 엄격함 뒤에 숨겨진 고독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며 학교는 겨울을 맞이했다. 조아는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갔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였다. 특히 김영인 교장과는 공식적인 대화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도로는 미끄러워졌고 학생들은 일찍 하교했다. 조아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김영인 교장과 마주쳤다. 조안 선생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군요. 날이 많이 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네, 교장 선생님도요. 오늘은 특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학교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순간적인 정전으로 복도는 어둠에 잠겼다. 아, 정전인가 봐요. 김영인이 말했다. 조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켰다. 그 미약한 빛에 비춰진 김영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동시에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제 사무실로 가요. 거기 비상 랜턴이 있어요. 김영인이 제안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김영인은 서랍에서 랜턴을 꺼내 켰다. 방 안이 희미한 불빛으로 밝아졌다. 앉으세요. 조안 선생님.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조아는 그녀 앞에 앉았다. 랜턴 불빛이 그들 사이에 놓여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김영인이 물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는데. 김영인은 미소 지었다. 전기가 필요 없는 차도 있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주전자와 찻잎을 꺼냈다. 이건 제가 항상 즐기는 보이차예요. 찬물에도 우러나는 차죠. 그녀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찻잎을 넣었다. 향긋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여기요. 그녀는 컵을 그에게 건넸다. 조아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차를 받았다. 첫 모금은 쓴맛이 강했지만 이내 깊은 향과 달콤함이 느껴졌다. 맛있네요. 처음 마셔보는 맛입니다. 김영희는 미소 지었다. 처음엔 누구나 쓰다고 하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삶과 비슷하죠. 교장 선생님은 언제부터 교사 생활을 하셨나요? 조안이 문득 물었다. 김영희는 자신의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벌써 35년이 넘었네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사가 되었으니까요. 35년이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 이 길에 확신이 없어요. 김영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확신이요? 인생에 확신이란 건 없어요. 조안 선생님.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죠. 교장 선생님은 후회 없으신가요? 교사로 살아오신 것이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후회. 그런 건 누구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빛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조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가족은요? 결혼은 안 하셨나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길이 책상 위 작은 화분으로 향했다.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았고 나이 들어서는 글쎄요, 때를 놓친 거겠죠. 조아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그 역시 자신의 꿈을 좇느라 개인적인 행복을 놓쳐버린 경험이 있었다. 저도 비슷해요.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는데 부상으로 그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김영희는 그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꿈이 깨지는 건 정말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해요. 교장 선생님은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어린 시절의 꿈이요. 김영인의 얼굴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책을 쓰고 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작가요. 그 꿈을 포기하셨나요? 포기라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힌 거겠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고 교사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었죠. 그녀의 말에서 조아는 자신과 닮은 삶의 무게를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꿈을 희생하고 현실에 적응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불이 들어왔다. 전기가 복구된 것이다. 방안이 밝아지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김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기가 들어왔네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조안도 따라 일어났다. 네, 저도요. 오늘 좋은 차와 대화 감사합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문득 생각이 나서 돌아섰다. 교장 선생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카페가 있는데. 김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아는 자신이 너무 무례했다고 생각하고 말을 바꾸려 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영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러죠. 조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네, 왜 안 되겠어요? 동료 간의 차 한 잔쯤이야.
조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밝게 웃었다.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요. 제가 학교 앞으로 마중 나갈게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은 거부할 수 없었다. 토요일이 되자 김영희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평소에는 단정한 정장만 입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녀는 자문했다.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녀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안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의 운동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기다리셨어요. 조안이 다가와 물었다.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김영희는 조금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안은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다. 선생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김영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네요. 처음이라뇨? 누군가에게 꽃을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조아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 더 자주 선물해 드려야겠네요. 자, 이제 가볼까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고 창가 자리에서는 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학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선생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김영인이 문득 물었다. 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농구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후에는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란 참 신비로운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영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조안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김영희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제 나이에는 그런 건 사치일 뿐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김영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젊은 사람답게 말하네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 아닌가요? 김영희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바뀌 어두워졌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거닐었다. 가을의 마지막 낙엽이 길가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안이 말했다.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김영희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 만남이 단순한 동료 간의 만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글쎄요.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학교에 알려지면. 조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김영희는 놀라움에 굳어버렸다.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김영희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조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그들은 헤어지기 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고독과 새로운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후로 김영인과 조아는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장과 교사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는 서로의 시간을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김영희는 조안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녀가 작가의 꿈을 접고 교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을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첫사랑이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아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도 있었다. 조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농구로 인생을 바꾸고자 했던 열정, 부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절망, 그리고 그 후 방황하던 시간들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꿈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들의 만남이 학교 내에서 소문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차 더 큰 소문으로 번져갔다. 들었어? 교장 선생님이 조안 선생님이랑 사귄대. 말도 안 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무래도 교장 자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학교를 떠돌기 시작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어느 날, 김영희는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모든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감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교장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학교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김영희는 교감을 바라보았다. 어떤 소문인가요? 교장 선생님과 조안 선생님의 관계에 대한 소문입니다.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안의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제 사생활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김영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관계가 학교 업무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감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이런 관계는 학교의 위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김영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소의 차분함과 침착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교감 선생님, 제가 3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요? 두 성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어떻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김영인의 감정적인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조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저는 김영인 교장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누구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 성인으로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몇 교사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는 교사들도 있었다. 김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김영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조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김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조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조안 씨,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려요. 조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이제 그만두자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이제야 찾은 행복을 놓치지 마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요. 조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날 밤, 김영희는 집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항상 규칙과 원칙에 따라 살아왔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러나 조안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할 때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고독을 이해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희는 학교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조안에게 문자를 보냈다. 체육관에서 만나요. 조안이 도착했을 때 김영희는 이미 체육관에 와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조안이 불렀다. 김영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때는 영인이라고 불러도 돼요. 조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조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우리 계속 만나도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철저히 교장과 교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해요. 조안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김영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여기는 학교예요, 조안 씨. 조안은 웃으며 한 발 물러섰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김영희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김영인과 조안의 관계는 여전히 학교 내에서 화제였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학교에서는 철저히 교장과 교사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영인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피로를 느끼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간혹 수업 중에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조아는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김영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조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영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내일 병원에 가볼게요. 다음 날, 김영희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곧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김영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영희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쩌면 심각한 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어떤 결과인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김영인 씨, 당신은 임신하셨습니다. 김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 나이가 62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의학문헌에도 거의 보고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임신 초기 상태입니다. 김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폐경 후에도 아주 드물게 배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런 고령 임신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과 아기 모두에게요. 김영희는 의사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임신, 아기, 이 나이에, 조안과의 아이. 병원을 나온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실을 조안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갖고 싶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모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그녀에게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날 저녁, 김영희는 조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안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김영인의 집, 조안은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가 집으로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었지만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김영인의 집은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그녀의 집은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벽에는 그녀가 교장으로 임명된 날의 사진과 학생들과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족 사진은 없었다. 조안이 도착했을 때 김영희는 테이블에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앉으세요, 조안 씨. 조안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많이 걱정돼 보여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조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많이 아픈가요? 김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제가 임신했어요. 조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임신했어요. 조안 씨,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조아는 한동안 말을 잊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의사도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가졌다고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네, 그래요. 조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이건 기적이에요. 영인 씨 정말 기적이에요. 김영희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그의 순수한 기쁨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의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나이가 있어서. 조안은 그녀에게서 살짝 떨어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실을 언제 공개할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는 점이었다. 임신 소식은 곧 학교 전체에 퍼졌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김영인의 몸 상태가 변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학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김영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김영인 교장,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을 고려해 보셨나요? 김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네,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이 학교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김영인의 헌신과 업적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아기의 아버지는요? 한 위원이 물었다. 김영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조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이사회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요청했다. 그동안 김영희는 교장 직위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학교로 돌아온 김영희는 교무실에서 많은 시선을 받았다. 어떤 교사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어떤 교사들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아는 그녀 곁에 서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가장 힘든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위협했고 몇몇 학생들은 김영인을 볼 때마다 수근거렸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녀를 지지했다. 교장 선생님, 축하드려요. 한 학생이 복도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지의 말들이 김영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조아는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영인 씨. 김영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이요?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납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에게 제 이름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가 진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혼. 그녀는 한 번도 결혼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62세의 나이의 그녀는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조한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조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고마워요. 영인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몇몇 교사들만 초대된 작은 식이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사랑은 누구보다 컸다. 김영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배는 이제 살짝 불러오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김영인의 몸은 점점 더 변화했다. 고령 임신으로 인한 위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건강을 유지했다. 조한은 그녀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도왔다.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챙겼다. 학교에서는 김영인이 임신 중반기에 접어들자 교감에게 임시로 일부 업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학교 운영에 참여했고 매일 학교에 출근했다. 그녀의 변화는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 엄격하고 차가운 교장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교장으로 변모했다. 학생들은 점차 그녀의 임신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일부 여학생들은 그녀를 위한 아기용품을 손수 만들어 선물했고 교사들도 베이비 샤워 파티를 준비했다. 학교 전체가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임신 7개월 차의 김영희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조기 진통의 위험이 있다며 절대 안정을 처방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했고 그 후로는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다. 죄송해요. 조한 씨, 내가 이렇게 되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김영인이 말했다. 조한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강해요. 당신처럼요. 반드시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김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영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학교는 일시적으로 교감이 운영을 맡았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녀를 방문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카드와 선물을 가져왔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교장 선생님, 빨리 건강해지세요. 학교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학생이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김영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퇴원 후 김영희는 조한과 함께 집에서 지내며 출산을 준비했다. 조한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안일을 하고 김영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다. 조한 씨,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요. 김영인이 어느 날 저녁 조한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조한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과 우리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김영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이 차이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조한은 고개를 저었다. 희생이 아니에요. 영인 씨, 이건 내 선택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이 차이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김영희는 배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아, 아기가 움직여요.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조한은 즉시 손을 그녀의 배에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임신 9개월 차, 김영희는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진통을 느꼈다. 조아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고령 임신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다. 괜찮아요. 영인 씨 곧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조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김영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게. 당신은 최고의 엄마가 될 거예요. 당신이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김영희는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조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출산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 의사들은 제왕절개를 권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작고 건강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김영인의 품에 안겨주었다. 김영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 우리 딸. 김영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조아는 그녀 옆에 서서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영인 씨,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조미래로 지었다.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했다. 미래의 탄생은 학교 전체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작은 생명 앞에서는 마음을 열게 되었다. 미래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김영희는 잠시 학교를 방문했다. 그녀는 미래를 품에 안고 교무실에 들어섰다. 교장 선생님, 교사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이렇게 곱게 태어났네요. 한 여교사가 미래를 보며 말했다. 정말 예쁜 아이예요. 다른 교사가 덧붙였다.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과거에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학교는 이제 그녀에게 또 다른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조만간 다시 학교로 돌아올 생각이에요. 김영인이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미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교사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김영인이 이제 교장일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존중했다. 미래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김영인은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그녀는 학교 근처에 믿을 수 있는 보모를 구했고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서 미래를 보는 일정을 만들었다. 조안도 자신의 수업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냈다. 학교로 돌아온 김영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교장이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과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엄마가 되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 교사가 어느 날 말했다.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어떻게요?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상담도 많이 찾아와요. 김영희는 그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한편 조안도 변화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된 그는 더 책임감 있고 진중한 사람이 되었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더 세심하고 배려심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불안정한 젊은 교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미래는 점점 자라났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다. 김영인과 조아는 그녀에게 풍부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다. 그들의 나이 차이는 오히려 미래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 미래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종종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는 그녀에게 또 다른 놀이터였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마스코트처럼 여겼다. 미래야, 안녕. 학생들이 그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미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며 김영희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교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그녀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미래를 재운 후 김영인과 좋아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김영인이 말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아요. 조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 모든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영인 씨.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누릴 차례예요. 김영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첫날과 같은 진실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조한 씨. 아니요, 제가 더 행운이죠. 당신과 미래는 제 삶의 전부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미래라는 이름의 아이와 함께할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그들은 여전히 교장과 교사로 일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학생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교사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용기와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김영인과 조아는 매일 밤 미래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하는 한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조안이 속삭였다.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나이와 지위,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두 영혼이 만나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미래와 함께 그들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